샬롬 할렐루야. 흑이권 11번째. 그들은 새 시대의 건설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동정할 존재다. 그러나 개인의 새로운 결심과 감격은 그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가 있을는지 모른다. 만일 노쇠한 민족이 다시 젊어질 수 없다는 어떤 학자의 말이 옳다고 하면 노쇠한 계급, 노쇠한 혈통의 후예도 영영 다시 젊어질 수 없을는지 모른다. 갓진도 중학교 이래로 여러 번 결심을 한 일이 있었다. 술, 담배를 아니 먹기로 결심한 일도 있고, 여자를 보고 음식을 아니 먹기로 결심한 일도 있고, 날마다 운동을 하기로 또는 좋은 서적을 보기로 또는 산에 오르기로 또는 돈 쓰는 것을 일일이 적어 놓기로 또는 나는 일생을 마르크스 주의에 바치리라고 결심한 일조차 있고, 또는 나는 변호사가 되어 농민, 노동자, 사회운동자를 위하여 몸을 바치리라고 결심한 일도 있었다. 장담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언제나 말뿐이요. 그것이 한 달을 계속한 일도 없었다. 오직 산에 주색을 모르고 무엇을 하느냐. 대장부 마땅히 불구소절할 것이다 하는 결심만이 언제까지나 계속하는 듯하였다. 그래서 갑진은 어떻게 하면 돈 10만 원이나 얻나? 어떻게 하면 저 계집애를 손에 넣나? 하는 생각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날마다 조금씩 쌓아서 큰 것을 이룬다는 것 같은 일은 갑진과 같은 의지력 상실자에게는 바랄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을 누가 숭이 같은 못난 놈이나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이건영도 이 점에서는 갑진과 같은 부류다. 갑진의 마음은 많이 괴로웠다. 못나게 보던 숭에게는 그가 일찍 생각하지 못한 무슨 무서운 힘이 있는 것 같았다. 그가 성낼 일에 누구든지 성낼 일에 성을 내지 아니하는 숭의 태도가 못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하던 무슨 높은 힘인 것 같았다. 갑진은 제가 숭보다 지혜 있고 힘 있는 사람이라던 생각이 깨어지는 것을 눈앞에 보았다. 저는 숭에게 비교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슬프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였다. 심기일전 하는 생각도 났다. 방향 전환하는 생각도 났다. 언젠가 아마 한 선생에게 들은 깨끗한 생활, 인격의 힘의 근원이라던 말도 생각되었다. 담배도 아니 먹고 술도 아니 먹고 계집지회도 아니 가고 돈 욕심도 아니 내고 오직 청년을 지도하기에만 힘을 쓰고 있는 한 선생의 생활은 분명히 깨끗한 생활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한 선생에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음에 틀림없었다. 그 다음에 깨끗한 생활을 하는 이론은 분명히 허숭이었다. 허숭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나 오늘은 분명히 그것을 느꼈다. 분명히 허숭은 제가 꿈도 못 꾸던 무슨 힘을 가졌다는 것을 싫지만 인식하지 할 수 없었다. 나도 생활을 고칠까? 나도 술, 담배, 계집을 버리고 깨끗한 생활을 해볼까? 나도 세상을 위해서 몸 바치는 일을 해볼까? 그렇게 깨끗한 일생을 보내어 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갑진은 가슴이 뜀을 깨달았다. 그러나 베드롭 주머니에 있는 혜택값을 만질 때 한 대 피워 물고 싶었다. 갑진은 모든 생각 다 버리고 벌떡 일어나 성냥을 찾아 한 대를 피워 물었다. 깊이 뱃속까지 들어가라 하고 연기를 들여 마셨다. 정선이 야단통에 두어 시간이나 담배를 끊었다가 먹는 담배라 머리가 아득한 것 같았다. 이것이 의지력을 마비하는 것인가 하고 갑진은 한번 웃고 그 담배를 재터리에 푹푹 비벼 버리고 그리고는 주머니에 든 혜택값을 꺼내어서 두 손으로 비틀어 두 동강이 끊어서 쌍창을 열고 마당에 획 집어 던졌다. 그리고 갑진은 난 담배를 끊는다. 다시는 담배를 입에 아니 댄다 하고 혼자 소리를 지르고 그 결심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하여 두 주먹을 불끈 쥐어서 허공에 내어 둘렀다. 그러나 술은 하고 갑진은 생각한다.
갑진의 눈에는 대달리 유리 잔에 부어진 노란 위스키가 보인다. 그것은 갑진이가 가장 사랑하는 술이다. 그것을 몇 잔 마시고 얼큰하게 취하게 될 때에 젊은 이성의 손을 잡고 허리를 안고 그것은 진실로 버리기 어려운 유쾌한 일이었다. 그러나 갑진은 그러한 이성들에게서 전염된 매독과 임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의사에게 보일 때에 부끄럽던 것을 생각한다. 그래서 멋머라는 사람은 그 위험을 면하기 위해서 꼭 처녀와 유부녀를 따라 다닌다는 것을 듣고 갑진도 저도 그것을 배우려 한 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갑진의 눈앞에는 봄날 암캐를 따라다니는 숙회의 때가 보인다. 사람이란 그보다 좀 더 높은 것이 아닐까 하고 갑진은 타구의 침을 탁 뱉는다. 빌어먹을 것 마르크시스트나 될까 하고 갑진은 10손가락으로 머리를 득득 긁었다. 마르크시스트가 되더라도 요새 조선 마르크시스트보다 100배나 낮게 되련만 하고 그는 제 학식과 재주를 생각한다. 구라파에 한 새 괴물이 있으니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 모양으로 공산당 선언시의 문구를 생각해본다. 그러나 법학을 배운 그에게는 치안유지법이 생각이 난다. 소유권이나 국채의 변역을 목적으로 결사를 하는 자는 3년으로부터 사형. 갑진의 눈앞에는 감옥이 보인다. 그는 학생 시대에 형법 선생에게 끌려 감옥 구경을 한 일이 있다. 그 맨 마룻바닥에 음침한 방, 그 미결수의 야청 옷과 복역수의 황토물 들인 옷, 그 쇠사슬, 더구나 머리에 쓰는 그 용수, 이런 것들은 갑진에게는 그렇게 유쾌한 광경은 아니었다. 더구나 그 사형 집행장 갑진은 일찍 저는 검사가 되리라 검사가 되어 법정에서 논고를 하는 것도 유쾌한 일이지만은 사형 집행을 임검하는 것이 더욱 재미롭게 생각한 일도 있다. 그 비운 신문기자 놈을 한번 사형 집행을 하였으면 하고 손뼉을 치고 웃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제가 사형수가 되어서 그 자리에 서고 싶은 생각은 덜큰 많지도 없었다. 나는 마르크시스트는 싫다. 무릇 감옥과 사형대와 관계 있는 것은 싫다. 하고 갑진은 몸을 한번 흔들었다. 빌어먹을 것. 나는 예수나 믿어볼까 목사가 되어볼까 하고 갑진은 예배당을 눈에 그렸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것도 남을 시켜서 부르게 하고 듣는 것은 괜찮지만은 제가 부르는 것은 그 어리석은 무리들과 섞여서 부르는 것은 쑥스러웠다. 갑진은 원체 창가를 잘 못하였고 또 음악은 싫었다. 이놈아 그 빼 하는 것은 작업이라고 해. 하고 그는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친구를 놀려 먹었다. 갑진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학문은 법학이요. 가장 가치 있는 직업은 관리. 그 중에서도 사법관이었다. 그 중에도 검사였다. 그 밖에는 대학 교수와 변호사뿐이 제 체면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었다. 같은 대학 교수라도 살인 말고 조선에 있는 것 말고 동경제국대학 교수였다. 이렇게 도고한 갑진이가 예배당에 가서 어중이 떠중이와 함께 찬미를 부르고 고개를 숙여 기도를 하는 것은 차마 못할 일이었다. 갑진은 물론 하느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한다. 그는 유물론자일 것이다. 하물며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느님인 여호와라는 것은 한 신화 중의 픽션에 불과하였다. 예수는 갑진에게는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갑진은 예수 모양으로 밥을 굶고 발을 벗고 돌팔매를 맞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옆구리를 찔려 죽고 싶지는 아니하였다. 편안히 살면서 오래 살면서 정말 면류관을 쓰면서 예수가 되라면 그것은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갑진은 돈 많고 아름다운 아내와 고등 문관 시험 합격을 노리는 것이었다.
그렇지만은 하느님은 있고 없고 예수가 하느님의 외아들임을 믿고 아니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데 별로 큰 지장이 없었다. 일요일마다 예배당에를 가고 남과 같이 찬미를 부르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갑진은 1년 내에 능히 주일학교 성경선생 장로까지는 올라가리라고 생각한다. 고 할 만하지만은 뭐 먹을 것이 있다고 하고 갑진은 담배 한 모금을 길게 들여 마셨다가 입을 열어 모양을 지으며 내어 품는다. 무얼 해? 하고 갑진은 정말 제조 모양으로 두 팔을 회외 내두르다가 제상 앞에 앉아 꿇어 앉으며 그렇다고 반낮 이 모양으로 살다가는 전병이고 하고 눈을 껌뻑껌뻑하며 생각을 계속한다. 제길 나도 금강이나 나설까 하고 제창하기 반응모를 생각한다. 나는 제창하기 반응모 모양으로 금강만 한번 뜨면 100만원 200만원 단박에 굴러 들어올 텐데 또 박용훈이란 사람도 100만원 부자가 되었다고 내가 하면야 그깟 놈들만큼만 해. 그래서는 그 돈은 떡식산은행, 조선은행, 제일은행, 일본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놓고는 옳지. 요새 경제 봉쇄니 만주 전쟁이니 하는 판에 그 100만원 아니 200만원을 가지고 한번 크게 투기 사업을 해서 열갑절만 만들어. 1년 내에 그러면 2천만원, 아휴 2천만원 생기면 굉장하겠네. 하고 갑진은 바로 눈앞에 2천만원의 현금이 놓이기나 한 듯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본다. 2천만원만 가지면야 무엇을 못해. 제길 한번 정치운동을 해볼까. 정우의 민정당을 온통으로 손에 넣어서 그보다도 조선의 토지를 살까. 아유 그 2천만원만 있으면야 아유 그거 어떻게 다 써. 한번 서울에 있는 기생을 모조리 불러놓고 아차 또 이런 비로한 생각. 인왕산 및 윤자작의 집을 사가지고 어여쁜 여학생 첩을 20만 얻어서 갑진은 2천만원이라는 생각에 일시적으로 과대망상광이 된 모양으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을 때 점심상이 나와서 갑진의 공상의 사슬을 끊었다. 그러나 2천만원 덕분에 정선이 문제로 생겼던 괴로움은 훨씬 가벼워졌다. 오냐 금강을 해보자. 그것도 자본이 드나 하고 금강을 해보리라는 생각은 깊이 갑진의 마음에 뿌리를 박았다. 그러나 금광에는 자본이 안 드는가? 새 것을 찾으려면 고생이 안 되는가? 누가 찾아놓은 것을 하나 얻으려면 좋으련만은 좋은 것을 왜 내어놓으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금강도 쉬운 것 같지는 아니하였다. 에이 귀찮어 하고 갑진은 담배 한 대를 또 피워 문다. 담배를 피워 무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었다. 밥상을 물린 뒤에 또다시 생각하였으나 신통한 결론이 없었다. 그는 에라 금년 고문회나 꼭 패스하자 하고 책상에서 작년에 부족하였던 형법 총론을 꺼내었다. 우선 검사가 되어가지고 그래 검사가 제일이다 하고 책을 떠들어 보았다. 그러나 반년 이상이나 돌아보지 않던 책이라 그리 눈에 들어오지를 아니하였다. 역시 부잣집 딸한테 장가드는 것이 제일 속한 일이다. 하고 책을 내동댕이 쳤다. 그러나 이제는 신용도 다 잃어버리지를 아니하였나. 그나 그뿐인가. 숭이놈이 그 편지를 불살라 버리지 아니하고 두었다 하면 언제 그것을 내고 간통 고수를 하려지 않아. 글쎄 내가 미쳤지. 그 편지를 왜 해? 하고 갑진은 이를 갈았다. 어디 술 먹으러나 갈까? 하고 갑진은 시계를 꺼내봤다. 아직 오후 3시다. 아직 카페도 안 열었겠고 하고 갑진은 대단히 불쾌하였다. 숭은 정선을 자동차에 태우고 오는 길에 혹시 독약이나 먹은 것이 아닌가 하여 병원으로 가려고 하고 물었다. 아니요 하고 정선은 숭을 쳐다보면서 애걸하는 듯 대답하였다. 그럼 독약은 아니로구나 하곤 잠잠하였다. 어디로 모시랍시오 하고 제동 골목을 다 나서서 운전수가 백밀러를 들여다보면서 물었다. 숭은 정선을 돌아보았다. 정선은 남편에게만 들릴 만한 소리로 집으로 하였다. 숭은 아내의 말을 받아 정동으로 방송
영국 가는 길로 하고 명령을 하였다. 정동까지 가는 동안에 두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다. 집에 가서 숭은 유월을 시켜 안방에 자리를 깔아 드리라고 명하고 저는 곧 집에서 나왔다. 정선은 자리에 누워서 알았다. 몸과 마음을 다 알았다. 이 몸이 어찌 될 것인지 향방을 알 수가 없었다. 남편은 필경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집에 온 지 수일을 두고 남편이 저와 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뜻도 알았다. 그러나 정거장까지 저를 나와 맞아준 뜻, 그 후로도 줄곧 비록 저온과 같이 따뜻하지는 아니하다 하더라도 예사롭게 저를 대해주는 뜻, 오늘도 보통 사람으로 말하면 비록 칼부림까지는 아니난다 하더라도 가늠한 아내인 제게 대하여 온갖 모욕을 다하여야 할 경우 이것만, 도무지 성낸 빛도 미워하는 빛도 보이지 아니하는 남편의 속을 도무지 알 도리가 없었다.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용서함일까? 남편으로서 이러한 아내를 용서할 수가 있을까? 만일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간통을 하였다 하면 나는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봤다. 남편은 내게 대한 사랑이 아주 식어버려서 차지도 왜 하는 것일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속으로는 견딜 수 없는 분함과 슬픔을 품으면서도 남성적인 의지력으로 그것을 꾹 눌러 두었음일까? 마치 단단하고 두터운 땅 거죽이 땅속에 지극히 뜨거운 불을 꾹 눌러 싸고 있는 모양으로 숭의 강한 인격의 힘이 질투와 분노의 몇 천 도인지 알 수 없는 불을 가슴속에 눌러 품고 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숭이란 사람이 천지에 꽉 차도록 무섭고 큰 사람같이 보였다. 지금까지 정선은 숭을 저보다 높은 사람, 더 좋은 사람, 더 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도리어 숭을 시굴뚝이 못난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을 볼 때 보통 사람이 가지지 아니한 무슨 큰 힘을 가진 사람임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갑진이가 입버릇같이 말하는 모양으로 숭은 반드시 쑥도 아니요 못난이도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만일 숭이 보통 사람 이상의 분함과 슬픔을 가슴에 품고 꾹 눌러 참고 있다고 하면 마치 땅속의 불이 화산으로 터져 나오는 모양으로, 또 그것이 한번 터져 나오는 날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흔들고 데워버릴 기세를 보이는 모양으로 숭의 분통이 한번 터질 때에는 정선의 몸을 가루로 만들고 연기를 만들어 버릴 무서운 위력이 있지 아니할까? 이렇게도 정선은 생각해 봤다. 그렇게 숭이가 힘있고 높은 사람일진데 저는 숭에 충실한 아내가 되었다면 좋았다고 생각하였다. 또 생각하면 저는 분명히 숭의 값을 잘못 진 것 같았다. 첫째, 갑진을 비롯하여 여러 남자가 정선의 인물과 재산을 탐을 냈었건만은 숭은 도리어 저와 혼인하기를 아버지에게 대하여 여러 번 거절한 줄을 잘 안다. 정선은 지금까지 이 거절은 숭이가 제 집 문벌과 또 제 인물이 도저히 감당치를 못하여 이를테면 숭이가 못나서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숭의 눈에는 더 큰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만한 재산이나 문벌이나 또 여자의 용모와 교육, 정서는 제가 세상에 드문 미인이요 귀족집 딸이요 고등교육을 받았고 또 10여만 원의 재산이 있고 한 것을 세상을 비길 때가 드문 큰 자격이요 자랑으로 믿고 있다. 돌아보지 않은 것이라고 깨달아지는 것 같았다. 만일 정선이가 숭에게 대하여 애초부터 이만한 존경을 가졌다면 정선은 숭에게 이처럼 배반하는 아내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동이 옛물은 모래 위에 엎질러지지 아니하였느냐. 영원히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지 아니하냐. 정선의 마음은 슬펐다. 내 눈이 삐었어. 인연의 눈이 삐었어. 하고 정선은 울었다. 어쩌면 갑진이를 그이보다 낮게 보아 어쩌면 그 일을 몰라 보아 하고 혼자 애를 썼다.
유월아 하고 정선은 소리를 쳤다. 네 하고 유월이가 뛰어 들어왔다. 유월의 처녀다운 낯을 보기가 부끄러워서 정선은 눈을 감았다. 영감이 너보고 내 말 아닌 물으시든 나오기 전에 하고 정선은 눈을 떴다. 유월은 대단히 얌전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아니요, 아무 말씀도 아니하셔요. 하고 유월은 의아하면서도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나오기 전에는 어느 방에서 주무셨니? 안방에서요. 하고 유월은 웃음을 참느라고 고개를 숙이면서 식전에 제가 들어오니까 아이 우스워 하고 유월은 우스워서 말이 막혔다. 정선은 유월의 웃는 까닭이 이상했다. 혹시 숭이가 유월을 건드리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여 갑자기 질투를 느꼈다. 이년 말을 하지 않고 왜 웃긴 왜 웃어? 바로 말을 해. 하고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유월은 웃음을 걷고 영감 마님께서 저 벽에 걸렸던 마님 치마를 안고 계시다가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 내어 던지셨겠죠 하고 겁내어하는 눈으로 정선을 바라본다. 6월의 말에 정선은 눈을 감았다. 어디까지든지 남편을 몰라보는 저로구나 하고 부끄러웠다. 그동안 채꼴 서방님도 오셨든 하고 정선은 6월의 대답에서 무슨 재료를 얻으려고 물었다. 그럼요, 밤낮 오셔서 하고 6월은 잠깐 주저하였다. 그래, 채꼴 서방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든 하고 정선은 무서운 대답을 기다리면서 물었다. 오시면 안방으로 들어오셔서 하고 말이 막힌다. 본대로 다 말해도 옳을지 않을지를 모르는 까닭이다. 정선은 6월이가 저를 바라보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어서 본대로 다 말해 하고 재촉한다. 안방에 들어오셔서는 어멈도로 마님 자리를 깔라고 호통을 하고 시루마다 바람을 어멈을 껴안고 그건 도무지 말이 아니랍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셔서는 새수물을 떠오라고 술을 사오라고 반찬이 없다고 소리소리 지르시지요. 남이 부끄러워서 하고 유월이는 분개한 빛을 보인다. 정선은 또 눈을 감았다. 더 말할 날 용기가 없었다. 정선은 지금 제가 누운 자리가 갑진의 살이 닿았던 것을 생각할 때 그 자리에 몸이 불결한 것을 깨달았다. 이 자리 걷어라 하고 정선은 벌떡 일어났다. 유월은 명령대로 자리를 걷어 이불장에 얹었다. 정선은 그 혼잎을 요잇 버갯잎 다 뜯어 빨아라. 내가 또 그것을 덮어 볼는지 모르겠다마는 하였다. 유월은 제가 한 말이 큰 화단이 되지는 않는가 하고 겁이 났다. 그러나 영감 마님을 생각하고 마님과 김서방을 생각하며 그런 말을 제가 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기운차게 이불과 요를 마루에 내다 놓고 똥이 할머니 이불 뜯으세요 하고 아랫방을 향하여 소리를 내쳤다. 유월이는 제가 갑자기 중요 인물이 된 것 같이 생각되었다. 여편네가 그게 무슨 꼴이람? 하고 유월이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편네라는 것은 물론 정선을 가리킨 것이었다. 정선은 이불을 내다 놓고 들어오는 유월이를 보고 요년 너 영감께 다 일러 바쳤구나 하고 눈을 흘겼다. 정선은 저와 갑전에게 대한 모든 비밀이 유월의 입을 통하여 남편의 귀에 들어간 것 같이 생각하고 유월이가 미워진 것이었다. 아닙니다. 쇳내가 무얼 영감마니께 일러 바칩니까? 하고 유월은 당황하여 쓰지 말라는 쇳내라는 말을 쓰다가 저는 아무 말씀도 아니었주었습니다. 유월은 똑 잡아 떼었다. 내가 제꼴 서방님하고 오류장 갔다가 밤에 늦게 온 이야기도 네가 했지 요년 하고 정선의 말은 더욱 날카로웠다. 전 오리장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하고 유월은 속으로는 돌아졌다. 정선은 얼른 책상에 돌아앉아서 편지 한 장을 써서 유월에게 주며 너 이거 가지고 다방골 병원댁에 갔다 온 얼른 오시라고 하고는 재경에 제 꼴을 비춰보았다. 머리는 부하게 일어나고 옷은 유치장에서 나온 것 같이 구겨지고 얼굴은 앓다가 뛰어나온 것 같았다. 내가 어쩌다가 이 꼴이 되었나 하고 정선은 낙심이 되었다. 이러다가 내가 어찌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났다. 산에 가서 승이나 될까 하고 정선은 생각하였다.
이것은 조선 여자가 환할 때에 생각한 법이다. 정선은 금강산에 수학여행 갔을 때 승에게 대한 종교적인 아니나 시적인 감흥을 느낀 일이 있었다. 그것이 생각났다. 그러나 여승의 차디차고 고적한 생활을 하기에는 정선은 너무도 번화하고 정욕적이었다.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났다. 이 생각은 발자 좋게 자라난 정선으로는 도무지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오류동 철록길에서 차에 치여 죽은 홍김 두 여자. 그들은 정선과 동창이었다. 정선은 비웃었었다. 죽기는 왜? 봄 같은 인생의 꽃 같은 청춘으로 죽기는 왜? 이렇게 생각한 것이었다. 정선에게는 인생은 봄과 같고 청춘은 꽃과 같고 생활은 음악회와 같았다. 그는 스스로 저는 모든 괴로움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선녀로 생각하였던 것이었다. 무엇이나 부족함이 있나 가문이 좋겠다. 재산이 있겠다. 인물이 잘 낚었다. 재주가 있겠다. 좋은 교육을 받았겠다. 정선이가 일생에 한 일은 오직 즐기는 것뿐이요. 즐기는 것도 싫어지거든 자는 것뿐인 듯하였다. 아마 만물이 면치 못한다는 죽음도 정선 하나만에게는 오지 못할 것 같았다. 그는 여왕이요. 여왕이라도 죽을 여왕이 아니라 안 죽을 천상의 여왕이었다. 그러면서도 달과 같이 영원한 아름다움과 사랑을 누리는 여왕이었다. 하지만은 이때도 다 못되는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정선은 죽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망신. 하고 정선은 제 앞에 닥쳐오는 것이 망신과 욕뿐인 것을 보았다. 도무지 망신이나 욕을 맛보지 못할 정선에게는 망신과 욕은 죽기보다 싫은 것이었다. 정선은 세상이 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것을 보고는 살 수가 없는 것 같았다. 죽어버리자 하고 정선은 재경에서 물러나 방바닥에 벌썩 주저앉았다. 기찻길, 양재물, 갈무틴 등등 죽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다. 물에 빠지는 거, 목을 매는 거, 칼로 동맥을 따는 거. 정선은 소설에서와 신문에서 본 자살의 여러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물에 빠져 죽은 시체, 목매어 죽은 시체, 철도에 치여 사지가 산란한 시체, 이러한 것도 눈앞에 떠나왔다. 그 어느 것도 보기 좋은 꼴은 아니었다. 남편을 따라가 농촌사업에 일생을 바칠까 하고 정선은 살여울도 눈앞에 그려보았다. 농민 아동들에게 어머니와 같이 사모함을 받으면서 농민 교육 사업에 몸을 바치는 것, 그러한 것도 눈앞에 그려보았다. 그러나 남편이 과연 저를 용서할까? 아니 남편이 지금 저를 죽여버리려고 칼이나 육혈보나를 사러 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불현듯 나서 정선은 몸에 소름이 끼쳤다. 남편은 맘만 나면 무슨 일이라도 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남편이 저를 죽일 확실성이 더하는 듯하였다. 남편이 어디를 갔을까 하고 정선은 정신없는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방 안에는 구석구석 남편이 피 묻은 칼을 들고 저를 노려보는 것만 같았다. 정선은 아까 기색하였던 신경이 격동이 아직 가라앉지를 아니한 것이었다. 유어라 하고 정선은 무서워서 불렀다. 그 소리에 놀라 유모가 뛰어 들어왔다. 정선의 입술에는 핏기가 전혀 없었다. 현 의사는 환자를 보내고 수술복을 벗고 안마루인 양실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는 남자 모양으로 한 다리 위에 한 다리를 얹고 고개를 교의 뒤에 기대고 시름없이 공상을 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홍차 잔에는 연연한 김이 가늘게 올랐다. 역시 이성이 그리웠다. 큰 소리는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은 적적하였다. 나이 30이 넘으면 여자로서 앞날의 젊음이 많지 아니한 것이 느껴졌다. 혼인을 할까? 하고 현 의사는 요새 가끔 생각하게 되었다. 정선이가 다녀간 뒤로 웬일인지 더욱 그런 생각이 났다.
봄의 꽃 같던 정선이가 내외 금실이 좋지 못하여 애를 쓰는 것을 보고는 혼인할 생각이 아니 남직도 하건만은 도리어 그와 반대였다. 젊은 아내로의 괴로움, 혀는 그것이 도리어 그립고 가지고 싶었다. 어머니로의 괴로움도 가지고 싶었다. 고생이 재미지 하는 어떤 시집간 동무의 말이 결코 해악으로만 들리지 아니하였다. 내외 싸움, 앓는 자식을 위해 밤을 새우며 애조람, 이런 것은 부인 소아만 날마다 접하는 현 의사로서는 이루 셀 수도 없이 듣는 이야기였다. 도무지 어떤 부인이든지 말을 하니하면 몰라도 한 번, 두 번 사귀어 말을 하면 저마다 고생이 없는 사람이 없었다. 있다면 그것은 허영심 많고 거짓말 잘하는 여자여서 제 집에는 돈도 많고 집도 좋고 남편도 잘나고 금실도 좋다는 사람뿐이었다. 글쎄 뭐하러들 시집들을 가 하고 혀는 마치 본능과 인정을 다 태워버린 식은 재나 되는 것 같이 빈정대지만 그러나 겨울 시내의 굳은 얼음 밑에도 물은 여전히 울고 흘러가는 것 같이 가슴에 쏙쏙 깊이는 젊은 여성의 애옥의 불길이 탔다. 하지만 누구한테 시집을 간담 하고 현 의사는 혼자 단식하였다. 눈이 너무 높았다. 그것을 혀는 어느 조선의 사람이 있어야지 라고 설명하는 버릇이 있다. 현 의사는 상자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편지들의 필자인 사내들을 생각해 본다. 이박사, 금두치, 문학청년, 불황자, 교사 등등. 그러나 현이 일생을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다. 한 남자에게 어떻게 모든 것을 찾소? 갑에게서는 인물을 취하고 을에게서는 재주를 취하고 병에게서는 체격을 취하고 정에게서는 말을 취하고 또 돈을 취하고 이 모양으로 해야지. 한 남자가 모든 것을 구비할 수야 있소 하던 어떤 기생 친구의 말도 생각하였다. 콜론타이의 붉은 사랑식 연애관도 생각하였다. 허기는 일생을 같이 살자니 문제지. 남편을 고르기가 어렵지. 하루 이틀의 남편이야 구하자면야. 이 박사나 편지지라는 무리들도 하루 이틀이라면야 하고 현 의사는 제 생각이 우스워서 칼칼 웃었다. 네 하고 현 의사가 웃는 소리에 혹시 무슨 일이나 있나 하고 계집애가 건너방에서 뛰어나왔다. 아니다 나 혼자 웃었다 하고 도로 건너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얘 너 자라서 시집 갈래? 하고 물었다. 싫어요. 시집을 누가 가요? 하고 계집애는 부끄러워서 몸을 비틀면서 언제든 선생님 모시고 있을 테야요. 하였다. 내가 시집을 가면 네? 하고 계집애는 못 들은 소리나 들었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뜬다. 현 의사가 이렇게 있을 때에 유월이가 정선의 편지를 가지고 오냐 하고 현 의사는 유월의 손에서 편지를 받으면서 너희 아씨 언제 오셨니? 시골 가셨더라지 하고 편지를 뜯는다. 우리 마니며? 하고 유월은 현 의사의 아씨란 말을 정정한 뒤에 벌써 오셨습니다. 사흘 됐나? 나흘 됐나? 하고는 얼른 좀 오십시사고요. 하고는 동무의 손을 잡고 웃고 소근거린다. 너희 허 선생도 오셨니? 네, 바로 마님 떠나신 날 오셨어요. 현 의사는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무슨 급히 의논할 일이 있단 말이야? 하고 현 의사는 담배를 한 대 더 붙이고 가만히 눈을 감는다. 마치 셜록 홈스가 무슨 큰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양으로 정선이가 낙태시키는 방법을 묻던 거, 정선이가 허둥허둥 하던 거, 또 정선이가 왔다 가는 길로 시골로 내려간 거,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수수께끼를 싸고 도는 사실인 듯 하였다. 역시 혼인이란 귀찮은 것인가? 혼자 사는 것이 제일 편한가? 하고 현 의사는 담배를 버리고 택시 하나 불러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로부터 10분 후에는 현 의사의 청초하고도 싸늘한 자태가 정선과 마주 앉아 있었다. 결국 정선의 마음에 달렸지 하고 현 의사는 정선의 하소연을 다 들은 뒤에 하는 말이었다.
정선이가 지난 일을 다 뉘우치고 앞으로 남편에게 충실하고 순종하는 아내가 될 결심이라면 허 변호사와 그렇게 하는 것이요. 또 만일 정선이가 도저히 이 가정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또 그런 것이고, 그럴 거 아니야. 잘못은 어차피 잘못이니까. 아마 붉은 사랑의 표준으로 보더라도 네 행위는 죄가 되겠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네 행위를 변명할 길은 없을 것이다. 정조라는 문제를 자치한다 하더라도 신의 문제거든. 정조에는 붉은 정조, 흰 정조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신이라든지 의리라든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붉고 흰 것이 없으리란 말이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아마 영원성을 가진 것이겠지. 그런데 정선이 행위로 말하면 신의를 저버린 행위거든. 속이지 못할 사람을 속이고 하지 못할 일을 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말이야, 정선이 할 일은 우선 남편에게 모든 것을 자백하고 또 사죄하고, 다음에는 아까 말한 것 같이 정선이가 원하는 길, 가정의 계속이냐 파괴냐의 두 길 중에 하나를 택해서 남편에게 정할 것은 정하고 원할 것은 원할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네 생각이 어떠냔 말이다. 가정을 계속하느냐 갈라서느냐, 그걸 먼저 작정하란 말이다. 하고 현 의사는 정선의 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파는 눈으로 정선을 바라봤다. 그리고 정선의 조치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얼굴이 가엾었다. 역시 혼인이란 어려운 것인가 하고 현은 제 몸이 단출하고 가벼움을 느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소? 하고 정선은 그만 울고 엎드렸다. 남편의 앞에서 갑진과의 관계를 자백하는 것, 그 다음에 올 남편의 말, 그 다음에 올 제 앞길 모두 캄캄하였다. 갑진과 둘이서 오류장으로 갔던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던 것인고, 정선은 제 일에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현은 우는 정선을 물끄러미 보고만 앉았다. 침묵 중에 시계 반으론 돌아갔다. 우는 것으로 해결이 되나? 하고 현 의사는 정선의 어깨를 만지며, 인제는 여자도 우는 것을 버릴 때가 아닌가. 우는 것은 약자의 무기다.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것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거든. 찬 이자란 말이다. 찬 이지란 말이다. 마음을 식혀. 싸늘하게 얼음같이 식혀요. 그래야 바른 생각이 나오거든. 원래 네가 마음을 식혔다면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 아니했을 것이다. 끝.